비공식적인 서로 인사들은 다 나누신 것 같아서 이제 공식적인 세미나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진행 사회를 맡은 저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승길입니다. 오늘 2022년 국제노동정책 토론회 2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세미나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금년에 두 번째 세미나가 되겠고요. 오늘 주제는 2022년 발의한 ILO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와 강제 노동 협약, 노동에 대한 노동 감독 협약 등 추가 비준해야 할 협약의 검토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ILO 협회 회장이신 이광택 교수님께서 개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하는 사업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개간지 국제노동을 내고 또 춘추로 봄, 가을로 국제 노동 정책 토론회를 이거 맞습니다. 예. 토론회를 이제 하는데 가을은 늘 이제 이 국정감사가 겹치기 때문에 이거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 노하우랄까 이런 게 조금 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이랄까 우리 스스로도 많은 학습을 해야 되고 또 관련되는 이제 여러분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이제 환노위 의원 여러분들도 이게 반복된 학습을 통해 가지고 논의의 그 질이랄까 수준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높아가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 개사를 제 페이퍼 자료집 이제 처음에 넣었는데요.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이제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제87호, 그리고 단지 교섭권 협약 98호 이 세 개의 기본 협약을 이제 비준을 했고 1년 후인 이제 금년 4월 20일 정식 발효돼 가지고 이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노태우 정부 때 우리 91년 10월 달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 이래로 협약은 아주 늦게 이제 비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사의 자유 관련, 강제노동 관련, 차별금지 관련, 아동노동 관련 모두 두 개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남녀 동일임금 협약 제100호 그리고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 111호 그리고 최저연령 협약 138호 또 가혹한 형태 아동노동 철폐 182호 이거를 이제 비준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개를 비로소 이제 비준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협약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국내법들을 개정했습니다. 노조법, 또 교원노동법, 공무노조법 이걸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가 되었고 또 병역법 중에서 그러니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강제노동의 로 해석되는 여지를 이제 없앴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을 비준하고 나서도 말이죠. 이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데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용자의 정의, 근로자의 정의, 또 하청 노동자의 문제, 플랫폼 노동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따른 문제들이 지난번 그 법 개정으로 다 아우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노랑봉투법이 이제 뭐 입법을 둘러싸고 지금 이제 갈등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새 뭐 주 52시간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53년도 건기법 제정할 때 그때 48시간제로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역사가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시간제 협약도 비준한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2011년에 40시간제 협약을 비준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52시간제를 뭐 노골적으로 얘기해, 노골적으로. 더군다나 이걸 또 무슨 유연화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연 19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라는 것은 이제 1300시간, 1400시간 하는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을 지금 갖다 놓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협약 비준한 지가 오래되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산업안전, 금년이죠. 금년 6월 달에 ILO에서 이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본 협약을 2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2개를 추가를 해서 지금 모두 이제 기본 협약은 2개씩 해가지고 모두 이제 10개로 이제 늘어나게 됐었는데 이 2개는 우리나라가 진작에 다행히 비준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중대재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지금 문제를 제대로 국제 규범에 맞추지 않는 그런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많이 있습니다. 105 협약이 남아 있고 이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파업 노동자들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징역형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 비준 안 한 나라들 중에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이 있었는데 중국하고 일본은 지난 7월달, 8월달 다 비준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게 뭐냐? 미얀마, 통가, 라오스 그리고 또 이름 모르는 이제 섬나라, 태평양,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몇 개 이렇게 해서 9개의 중에 하나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 행정과 노동 정책을 이제 아우르고 있는 우선 협약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몇 개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종사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근로감독 협약 이게 비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는 이제 겨울에 동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굉장히 그 열악한 이제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선진국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각종 그 사회 정책, 사회 보장에 관한 협약이 10개가 넘는데 하나도 비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 또 간호인 그리고 재택근로 근무 조건에 대한 협약 이런 것들도 코로나 시대에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주제 발표 나오지만은 작년에 비준을 했지만은 또 금년에 봄에 시행이 되고 있지만은 이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준해야 할 협약들을 더 검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모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만으로 이제 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회환경위원회의 3당에 이제 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이하경 의원, 또 김형동 의원님, 또 이현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공동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축사를 관련해서 세 분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요.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원 국회의원님께서는 아마 지방에 관련해서 업무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두 번째로 김영동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편하시게 뭐 자율적으로 하시되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네네.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로 정의당 비대위원장직을 이따 6시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정의당의 원내대표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동 의원님, 또 오늘 같이 주최해 주신 이하경 의원님과 함께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해마다 개최됐던 토론회입니다. 예, 그리고 의원실로 오는 아까 그 ILO 잡지도 책자도 늘 보고 있는데요. 2022년 발표한 ILO 기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와 강제 노동 협약 제105호, 또 농업에 대한 노동 감독 협약 제129호 등 추가 비준하여야 할 협약의 검토,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도 이제 아까 우리 그 이강택 회장님께서 개회사 하시면서 저희 대한민국 정부가 작년에 ILO 기본협약 중 3개를 비준했고 올해 4월부터 협약이 발효된 것, 그 이외에 10개 기본 협약 중에 9개, 전체 190개 협약 중에는 32개 비준이 완료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ILO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30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그냥 기본 정도만 하고 있다. 좀 부끄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이 늦었고 그만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제 이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 현실에는 온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특히나 쟁의권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많은 쟁의에 그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는 그 현실, 또 거액의 손배소의 대상이 되는 현실, 이 문제를 좀 타파해 보고자 지금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야 의원님 그리고 또 환노위에서도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현 시대에 맞는 노동의 정의, 너무나 그 비정형 노동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노조법 2조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개념 정의로는 다 포괄할 수 없다는 것, 그런 부분들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 여야를 떠나서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저는 합의를 위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ILO 기본 협약 중 마지막 남은 105호 강제 노동 폐지에 대한 추가 비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분단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강제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죠. 또 이 밖에 일터 안전과 보건과 직결된 산업보건서비스협약, 그리고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겨울에 동사하는 현실, 정말 이대로 놔둬선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농업 근로감독 협약,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협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바탕으로 추가 비준 및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노위 위원으로서 우리 다른 동료 환노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그 양보 내지는 배려를 해주신 우리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님께 축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면은. 국민의힘 안동 예천의 김영동입니다. 오래간만에 ILO 협회에서 하는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국회에 오기 전에는 꽤나 자주 유광택 교수님 그래도 찾아뵙기도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2년간 좀 게을렀다 하면 앞으로 남은 얼마 안 되는 기간은 더 자주 인사드리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로 협회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힘든 과정에서도 30년 넘게 이렇게 권중동 장관님 우리 고향 어르신이고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긴 하지만은 면면이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런 역사라 그럴까요? 인내라 그럴까요? 꾸준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저는 그 생각하고 작지만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또 정말 숫자는 적지만 이게 금요일 날 오후에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이게 국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노동부에서도 오셨고 경청에서도 오셨겠지만은 다들 이 좀 금요일 오후 되면은 또 국회는 더더욱이나 이 지역에도 가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데 다행히 저 앞에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동시 시청하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기대한다 하지 못했다 그럴까 대단한 분들도 와 계십니다. 뭐 참 입에 이렇게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김지영 대법관님이 와 계신데요. 국회 들어가기 전에 짜장면 얻어먹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 뵈서 너무 반갑고 아마 대법관님 오신 것만으로도 이 자리는 그 무게감이 그 어느 국회에서 가진 토론회 못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 현 이정식 노동부 장관께서 또 이 아이로 협회에 대해서 꾸준하게 같이 함께 오셨고 아마 장관 되셨기 때문에 뭐 부처과장님 사무관님이십니까? 다른 뭐 내년에 예산이 또 필요하면 그 많이 챙겨주시지 않겠어요? 장관님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다녀가셨고 경청의 황교안 법무장도 오셨는데요. 아마 더 오늘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얘기가 풍부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뒷자리는 국회 사무처의 전 노동조합 위원장님도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서 직역에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한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이로 기본 협약의 어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코멘트 한다는 것은 비전문가로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국회에 와보고 또 하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를 이제 맡고 있는데 이 아이로 기본 협약이라는 게 일정 정도 이게 통용되는 뭐 레이버에 대한 어떤 통상적인 규범인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나 지켜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특히 많이 해봅니다. 아이로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아이로 기본 협약을 많이 비준하고 오늘 얘기되는 내용들을 딱 비준하기 좋았던 때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좀 많이 했으면 했던 그런 사실 바람도 있습니다. 그때 아이로 100주년 행사 했을 때 2019년 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머뭇거리시면서 안 가신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자평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장관께서 오시고 나서 아이로 총회 때 그 다음 주에 다녀오시면서 우리 윤석열 정부, 이거 뭐 정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따르고 또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노동이 없는 정치는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 노동 가치의 존중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 여당의 환경 노동을 맡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유심히 보시는데요. 노사관계 이거를
열심히 풀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는 어떤 기재의 수단의 한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본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재, 뭐 경제법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하도급이나 관련된 이런 법들 관련돼서도 유기적으로 격차를 해소하는데 다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랜만에 우리 이강택 교수님 뵀는데 늘 죄송하고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노총에서는 대선배님이십니다. 강충호 교수님, 본부장님 또 뵈서 좋고요. 또 윤효원 형님 뭐 여전히 예전에도 약간 늙어 보였었는데 여전히 뭐 늘 제가 매일노동뉴스에 글 올리시면 늘 읽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옆자리 해주신 우리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님 늘 존경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많이 싸울 때도 있지만은 함께 할 때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의 문제, 노동 기본권의 문제, 노동자의 삶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본인이 비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많은 활동,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지속 가능 ES 연구소 대표로 계신 강춘호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강충호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토론회 좌장을 맡게 됐는데요. 원래는 저는 이제 이 개회식 사회에 좀 맡아달라는 건 줄 알고 수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론회 좌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 5월달에 있었던 1차 토론회 때 그때 개회식 사회를 맡기로 했다가 제가 지방에 무슨 일정이 있는 걸 깜빡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회를 못 맡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벌로 이번에 이제 사회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예로 협회가 매년 이렇게 이제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하면서 아예로 협약의 비준이라든지 그런 국제 노동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수준을 또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춰 나가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이번 이제 토론회도 그런 일환으로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조금 전에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이제 또는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노란봉투법. 사실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죠. 개정안인데 뭐 시민단체에서는 그걸 뭐 손배 폭탄 뭐 방지법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던데 그런 노란봉투법이 지금 이제 또 현안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금년 4월부터 발효된 작년에 이제 우리가 비준을 한 세계 기본 협약 세 개의 후속 조치로서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뜻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지체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원래는 발제를 두 분이 맡기로 돼 있었는데 한 분이 사정상 참석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효원 실장님께서 발제를 두 분이 하실 걸 혼자 한 분이 충분히 이렇게 좀 뭐 또 그런 또 역량이 충분하신 분이니까 커버를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분입니다만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발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기 소개받은 윤효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이런 노동법학자라든지 뭐 법률적인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요.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최근 한 15, 16년 정도 이제 국제노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가서 그 현장의 공장 노조 간부들을 만나서 ILO 협약을 비롯한 뭐 OECD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노동권이나 인권 관련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요즘 뭐 ESG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기준들을 교육하고 그런 어떤 그 선진 기준들을 어떻게 현장의 노조 활동이나 그 노사 관계에 접목시킬 건가 그런 교육을 지난 10몇 년 동안 쭉 해오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 국제 기준이 그 ILO 협약이었기 때문에 좀 노동자 활동 혹은 노사 관계의 실천적 측면에서 이 ILO 협약을 지난 12여 년 동안 쭉 봐왔고요. 그리고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난 정부 때 ILO 기본 협약 29호, 87호, 98호 비준과 관련돼 가지고 또 국내에서 쟁점이 돼서 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라든지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주최 측인 그 ILO 한국협회에서 또 발제를 하거나 좀 기고를 하면서 좀 활동을 이 ILO 협약과 관련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뭐 학문적이거나 어떤 전문적인 정교함이 있거나 뭐 정합성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현장의 그 노동자 활동 혹은 노사 관계를 그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국제 기준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좀 경험 속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론을 통해서 어떤 경험으로 갔다기보다는 경험한 바를 갖고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좀 더 이 ILO 협약 그리고 ILO 협약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레이버 퀘스천, 노동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국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가하고 좀 다르게 이런 노동 문제의 본질적인 의미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고 평가하면서 조금 더 그 전진된 그 의식과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 어떤 경험 속에서 오늘 그 좀 주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윤혜림 박사님이 그 좋은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 이제 순서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87호, 98호 협약과 관련돼서 뭐 국내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제가 이해하는 이제 87호 협약의 내용, 그 98호 협약의 내용을 좀 취지와 정신을 갖고 좀 국내의 법제도라든지 현실과 좀 비교해서 제가 좀 느끼는 바를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표 1이 있는데 윤혜림 박사님 그 글에 아까 그 이광택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6월 ILO 국제노동대회 ILO 총회 전에는 그 위에 4가지 범주의 8개 협약이 ILO 펀더멘탈 컨벤션 그러니까 기본 협약으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1998년에 그 2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을 ILO가 이제 채택을 하고요. 그때 가장 그 기초적인 어떤 기준들이 뭐야 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그때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그리고 이제 이 차별금지죠 균등 대우 그리고 아동노동 이 4가지 범주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일터의 기본 원칙과 권리라는 그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ILO의 그런 협약이나 그런 중요한 선언들을 영어로는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 도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LO 문헌에서 그 인스트루먼트라는 게 나오면 이제 이런 중요한 뭐 ILO의 헌장이라든지 그 1944년에 필라델피아 선언이라든지 그리고 1998년에 이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치적인 그 의제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ILO가 187개 회원국이 있는데요. 그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나라 사업장이나 최소한의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각 범주당 2개의 협약, 그러니까 2 곱하기 4니까 8개 협약을 기본 협약 펀더멘탈 컨벤션이라고 이제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ILO 협약을 이제 제정을 한다고 안 하고 영어로 이제 어놉션 채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ILO는 그 노사정 3자 기구입니다. 그 노사정 3자의 그 각국의 대표들이 매년 6월 열리는 그 ILO의 국제노동 대회 인터내셔널 레이버 컨퍼런스에 와서 이제 합의를 해야 이 협약과 권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건 이제 국제조약으로서 국제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정한다고 하지 않고
채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사정 3자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8개 협약을 기본 협약으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올 6월에 이 안전보건 관련된 2개 협약이 이제 그 기본 협약으로 채택이 되는데요. 그 아이로가 1919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아이로 창립 100주년이는데 김용동 의원님과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본 협약 비준과 관련돼서 중요한 계기가 됐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아이로가 좀 더 이 기본 협약을 좀 강화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년 동안 내부 논의를 했고요. 그 논의의 결과 안전보건이 이 일터의 기본 원칙과 권리가 돼야 된다라는 노사정 합의에 이르게 됐고, 그 연장선에서 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그리고 161호 산업보건 서비스 협약, 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3개 협약을 갖고 이제 노사정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느 두 개를, 3개 중에 어떤 그 2개를 기본 협약 안전보건 범주에 넣을 것인가. 그래서 155 협약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계에서는 161호 산업보건서비스 협약을 비준하자고 주장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들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사용자 그룹에서는 좀 소극적이었고요. 그래서 187호가 이제 국가의 일반적인 그 산업안전보건 정책 체계에 대한 거라서 좀 구체적인 부담이 없었는지 187호, 155 두 개를 이제 채택해서 총 지금 5개 범주에 10개의 기본 협약이 올 6월부터 반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 박사님이 표에도 잘 해놓으셨지만 이제 한국에서 비준을 하지 않은 것은 그 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29호 1930년에 채택된 29호 이제 강제노동 협약을 좀 보충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윤 박사님 이제 보충 협약이라고 번역을 하시는데 영어 말로는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2014년에 프로토콜이 그 1930년 채택된 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이제 의정서라고 번역을 하고 정부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29호 1930년 강제노동 협약 의정서가 이제 2014년에 채택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이 의정서가 이 강제노동 29호 협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올 3월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로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이 강제노동 보충 협약 이 글에 따르면 2014년 그 프로토콜을 비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노동부 장관이라고 안 그러고 인적자원부 장관이라고 그럽니다. Human Resources Ministry. 그래서 그분이 그 장관이 ILO에 직접 가서 이제 비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9호는 이제 비준을 해놨는데 그 말레이시아의 그 최대 고무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압력이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고무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여서 그런 문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29호 이제 보충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이 프로토콜 29호가 들어 있긴 하지만은 실제 이제 10개 협약의 기본 협약의 범주에는 29호 강제노동 프로토콜 2014년 의정서 요거는 이제 사실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그 ILO 회원국은 이제 187개국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은 오늘 발표나 토론에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비준을 했을 때 국제조약을 이제 비준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국내법하고 어떤 그 연계고리를 갖느냐, 상관성을 갖느냐라는 걸 이제 윤 박사님이 그 ILO의 문헌들을 갖고 이제 좀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법에는 잘 모르지만은 문외한이지만은 뭐 특별법 우선, 국제법 우선 뭐 이런 거를 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신법 우선. 신법 우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ILO의 그 노동 기준은 사실 국제 노동법이거든요. 제 이제 논문에서 좀 제가 역사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제 노동 기준은 국제 노동법이고 ILO가 만드는 국제 노동법을 협약과 권고라고 이제 하는데, 그 협약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고 legally binding power, 권고는 그냥 이제 자발적인 약속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ILO 기본 협약을
비준을 했다는 것은 이제 국제법을 승인을 했다는 의미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의 법령 정책 관행뿐만 아니라 그 사법부의 어떤 결정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FTA 문제나 이런 좀 노동이 좀 꺼려하고 자본이 좀 친화적인 이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국제 조약들이 적극적으로 판결해서 좀 이렇게 인용이 되고 좀 우호적인 입장인 걸로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할 때 이런 그 ILO의 그 협약들도 좀 비슷한 좀 그 대우를 사법부에서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 같습니다. 잘 요약을 해놓으셨는데, 그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동법 위반 사례들을 특히 이제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가지고 ILO의 컴플레인, 여기서는 제소라고 해놨는데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해서 그 ILO의 이제 전문가위원회라든지 결사의 자유위원회 같은 이런 그 ILO 기준 위반을 다루는 그 ILO 메커니즘 안에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내놓게 되는데, 그걸 여기 이제 표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시간의 역순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된 게 이제 2019년 10일에 나온 거고, 그 제일 표 9페이지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92년 3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1991년 12월에 노태우 정부 때 ILO에 들어갔기 때문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당시에 쟁점 문제였던 복수노조, 민주노총, 전노협 뭐 이런 문제죠. 그리고 공무원 교원의 그 노동권 억압, 그리고 이제 3자 개입 금지, 그리고 정교조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나 특히 이제 복수노조 문제죠.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위배 문제가 이제 많이 제기가 되다가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 단체 교섭권 문제가 또 이제 한 몇 년 지나면서 이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사의 자유, 다시 말해 ILO 기본 협약 87호, 가장 기본적인 그 ILO 협약이죠,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단체 교섭권, 그 ILO 협약 98호 문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여기 이제 나와 있고, 그것이 뭐 공무원 교사의 정치 참여권이라든지 뭐 이런 그 ILO 기본 협약 100호 차별 금지나 동등 처우 문제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조금씩 그 강제 노동 문제를 연계하면서 계속 그 기본적인 그 ILO 기본 협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추측해 보겠는데 앞으로 향후 5년 10년에 이제 이 표 안에는 그 ILO 기본 협약이 된 그 155호나 187호 위반 문제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결사의 자유위원회 공고 요지, 요 요약을 좀 보면은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행 그 창구 단일화 시스템이 과연 결사의 자유나 단체 교섭권 증진에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그걸 해를 주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98호가 이제 제목은 단체 교섭권 에 관한 협약이지만 사실 그걸 쭉 읽어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 금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당노동 행위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98호의 내용은 Act of Anti-Union Discrimination, 반노조 차별 행위를 이제 금지하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의 그 부당노동 행위 조항하고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특히 새롭게 이제 조직화되는 섹터들, 그 비정규직이라든지 하청 노동자들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그 위장된 자영업자라고 불리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입장은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대응, 그리고 한국의 법 제도가 87호, 98호 ILO 기본 협약들에 좀 모자라는 거 아니냐, 뭐 위반되는 게 아니냐, 그런 입장들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제출되고 있는 것을 이 7, 8, 9에 있는 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혜림 박사님 논문에서는 이제 9, 10, 11페이지는 이제 그걸 좀 자세하게 사례들을 갖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11페이지 표 3을 보시면은 이제 사무금융노조의 보험 설계사, 한번 전화 한 번씩 받아보셨죠, 그죠? 이 사람들은 노동자냐, 사장이냐? 그리고 이제 건설 노동자들, 일용직들, 이 사람들은 자영업자냐, 노동자냐?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자들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이 방과후 강사 그리고 이제 경륜 선수 뭐 경마 이제 말 먹이는 사람 이런 분들의 이제 이 지위가 무엇이냐 사회계급으로서의 계층으로서 지위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합의가 이제 대한민국 안에 법제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이제 법령으로 존재하더라도 그게 현실과 붕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에서 이 노동권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협약인데 이게 노동자만의 결사의 자유 협약이 아닙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자와 사용자는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헌법의 결사의 자유가 이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고 박혀 있는데 그럼 그 이후로 지난 7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 그 사용자 단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 지배와 비교해 볼 때 노동자 단체의 결사의 자유, 노동자 단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지배가 이제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으면서 그리고 노동자의 실체에 대해서 employee 영어로 고용 관계에 이제 종속돼 있는 특정 종업원이 아니라 사용자는 employer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지만 이제 worker라고 일하는 사람이죠. 노동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 모두에 대해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는 것이 아이로의 전문가들의 이제 결사의 자유위원회 입장이고 뭐 그런 내용들을 요 11페이지, 12페이지에 13페이지에서 이제 정리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면 이제 그 논쟁을 이제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윤 박사님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업원이냐 이제 비종업원이라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을 판단할 때 저도 이제 교육을 그 동남아 교육을 가면 이제 그런 교육을 노동조합은 employees organization이냐 영어로 이제 workers organization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말레이시아에 가면 이 질문을 현지어로 번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워커는 뻐끄러잔데 employee도 뻐끄러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현지어로 구분이 안 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965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1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때 이제 노동운동 지도자들도 싹쓸이가 되면서 좀 전략 전술을 사고할 수 있는 운동 지도자들이 전멸을 하는데요. 그리고 1998년 IMF 위기를 계기로 이제 자유와 민주화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군사 독재 기간 동안에 이 노동자라는 말이 금기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전국 종업원 조합 총연맹 이런 식으로 까리야완이 이제 종업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해외의 이제 이 경험을 좀 통해서 이 종업원과 노동자 문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영어 표현이 employee냐 work라는 데 제가 좀 집착을 하게 됐는데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에 이제 87호 그리고 98호, 29호 남의 ILO 협약 비준을 계기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employee가 아니라 wor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근데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산별 노조가 센 그런 나라들의 그 산별 노조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그 재밌게 자기들 workers organization을 안 그러고 employees organization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고용 종속 관계에서 정규적인 어떤 고용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워커 일반을 대변하기보다는 좀 분명한 고용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대변하겠다는 그런 산별 노조의 또 보수화랄까 뭐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준다고 이제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맥락하고 비교해 볼 때 ILO의 모든 협약들은 다 employer하고 worker라는 개념을 쓴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저는 뭐 그 흐름에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 원래 근로기준법이 이제 시대에 낡았다고 해가지고 뭐 공장법 시절에 만들어졌다. 예, 국가보안법도 공장법 시절보다 더 오래된 거지만 그때 이제 근로기준법을 대한민국 공식 그 법제처 홈페이지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워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참법 근로자 참여증진법에 가면 employee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에 가면 워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이제 굉장히 이 employee냐 워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 명료한 문제 같은데 이제 복잡 다단하고 그게 이제 이런 ILO 기준 같은 때는 거의 employee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없는데 대한민국 법제 안에 오면은 노동법이나 노동 관련 혹은 사회법에서 이게 뒤섞여 있다.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사회복지 영역까지 확장하면은
사회복지를 누리는 대상이 엠플로이냐 워커냐 할 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엠플로이 중심의 복지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이나 심지어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들이 이제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ILO의 입장은 이제 비종사자 조합은 다시 말하면 이제 엠플로이가 아니더라도 노조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가 될 수 있다. 그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제가 인도를 가보니까 인도는 기업별 노조 체제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 기업별 노조 위원장으로 뽑히면 위원장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인도는 그 87호, 98호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종업원의 심지어는 기업 노조의 그 임원직 또 조합원들이 규약을 통해 가지고 그 규약에 정해진 절차로 선출을 하거나 임명을 하면은 인정해 주는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결사의 자유의 문제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비종사자 조합원 그리고 이제 노조 임원 문제는 우리가 인도보다도 좀 후지다. 이런 인도는 심지어 이제 87호, 98호 이런 걸 비준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14제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반노적 차별 행위가 된다고 ILO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4페이지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대의원회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그 규정들, 임원의 자격 등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정들이 삭제되거나 대폭 완화 개정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 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ILO 87호, 98호에 일치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던져보면 노동조합법은 뭘 위해 존재하느냐? 노동조합을 규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노동조합 활동을 정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진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노동법의 역사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문외한이지만 저보다 뭐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은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으로 노동계가 요구했고 또 이제 역설적으로 그런 노동운동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입법화되면서 이제 만드는 그 두 가지 이제 지점이 충돌하지만 하여튼 그거는 한 지난 200년, 300년간의 이제 자본주의 역사, 그 노동운동하고 노동법 역사의 근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노동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87호, 98호는 그거를 노사가 자율적인 힘겨루기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국가는 사전 개입을 하지 말라라. 그게 이제 영어로 이제 87호에 보면은 without the previous authorization. 그러니까 그 정부의 사전 개입 없이. 그게 이제 87호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동조합 활동, 그 노동조합의 행정, 노동조합의 재정, 그리고 단체 교섭에서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법제도에 있고 그런 또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후진적인 법제도들이 어떤 그 문제들이 있는지를 ILO가 지적한 것을 15, 16, 17페이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인플로이하고 워커 문제는 이제 17, 18페이지에서 인플로이어가 누구냐? 그 실제로 이제 그 인플로이나 워커를 씀으로써 이윤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데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박사님 이 글에서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 사용자의 이 데피니션 정의를 상당히 이제 넓혀가는 뭐 그런 거라고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이제 그 중간쯤 보면은 ILO 기준에서 이제 98호 협약 4조는 자유롭고 임의적인, 여기서 이제 임의적이라는 게 발런터리인데 자발적인 거죠. 그 원칙에 이제 교섭을 하게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이제 교섭의 단계마다 그걸 이제 좀 억제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조항들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복수 노조는 허용하면서 허용된 복수 노조의 교섭권을 제대로 이제 보장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사용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어느 노조와 교섭을 할지를 이제 선택하게 하는 오히려 단체 교섭권이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사용자의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98호는 주어가 노동자입니다. 사용자라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느냐. 이게 이제 98호 기본협약의 기본 취지와 정신이라고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 교섭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의무는 반노조 창의 차별 행위, 다시 말해 이제 부당 노동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의무로서의 부당 노동 행위가 무엇인가를 정해놓은 게 이제 98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결사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복수 노조를 허용해 놓고 어떤 그 국가가 개입을 통해서 법령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노조에 대해서 교섭권을 이제 박탈하고 행동권을 박탈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 33조의 노동 상권이 따로따로 찢어져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의 각 모서리 변으로서 서로 이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작용한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는 이제 복수 노조의 허용과 이 교섭 창구 단일화는 이제 서로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점들을 ILO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는 이제 파업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청의 이제 본부장께서도 나오셔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실지 모르는데, 지금 그 국제 노동기구 ILO에서 몇 년 전에 쟁점이 됐던 게 ILO 협약은 파업권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 사용자 그룹이 파업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협약이 없기 때문에 ILO의 협약들은 파업권과 관련돼서는 기준이 없다. 그런데 이제 ILO의 그 결사의 자유위원회라든지 전문가위원회 이제 전통적인 입장은 87호 결사의 자유 안에 이제 파업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파업권 결사의 자유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파업권이 행사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동전의 양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이 되다가 이걸 국제재판소로 이제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뭐 논의를 거치면서 지금 다시 이제 물 밑에 들어가 있고, 이게 글로벌 수준의 노사관계 이제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테이블 위로 다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87호 안에 이제 이 파업권 문제가 들어가고 있고, 그럼 이제 파업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표현이 이제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right to strike라는 ILO의 문헌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파업은 폭력적이나 평화적이냐, 그러니까 평화적인 파업은 단체 행동을 최대한 이제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비폭력 평화는 뭐냐면 살인, 파괴, 방화, 납치, 감금 뭐 이런 것이 이제 폭력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방식, 예를 들면 이제 사업장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right to strike에 들어간다라는 그걸 제가 이제 여러 번 계속 그 PDF 파일을 받아놓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할 수 있는 그 쟁점 대상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걸 좁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임금이나 시간 같은 근무 조건을 비롯해서 민영화라든지 뭐 정리해고는 당연하게 이제 파업의 대상에 들어갈 것이고, 심지어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정부 정책까지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순전한 의미, 예를 들면 이제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 총파업 이런 거는 이제 ILO가 인정하지 않지만, 웬만한 정부 정책, 뭐 재정 정책, 복지 정책, 조세 정책, 사회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이제 노동자들의 삶에, 그 가족들의 삶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봐야, 합법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이제 legitimate, 정당하다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 22, 23, 24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이제 밑에 보면은 정의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에 있어서 평화적 파업,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파업 방식이 평화적이었는데 그 파업 참가자나 그 지도부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 민영훼손에 이제 법적 책임을 물리고,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배상을 밀리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배상을 물리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 조합원, 그리고 노동조합의 이제 가족까지도 그 삶을 이제 박탈하는 그런 이제 현실들이 이제, 그게 ILO가 얘기하는 87호 98호에 맞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ILO의 입장이라고 여기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이제 ILO 기준뿐만 아니라 유엔의 이제 사회권 규약이라든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그 승인하고 있는 그 유엔 세계인권선언 이런 것들에도 파업의 자유라든지 노동조합을 할 자유라든지 교섭권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노동법뿐만 아니라 형법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최근에 이제 그런 노동권을 위축시키기 위한 그 사용자나 정부의 그 유력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로는 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과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것이 이제 윤혜린 박사님 발표고 제가 좀 주제 넘게 근데 이제 이 뭐 윤혜린 박사님의 뭐 독창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살펴본 아이로의 문헌들의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신 거라서 제가 뭐 법학 전문가라든지 뭐 국제기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6월에 영국에서 그 공판 변호사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협회도 이제 트레이드 유니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직업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변호사협회, 의사협회는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때 공공병원, 뭐 공공의대 설립한다고 할 때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처벌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파업이 뭐 조합원 그 멤버의 뭐 과반 뭐 혹은 뭐 60% 이상 뭐 3분의 2의 뭐 지지를 뭐 이런 노동조합법의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파업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가 양보를 하고 그런 어떤 의사나 변호사들의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의 자유, 단체 행동의 자유와 비교할 때 노동 상권으로 노동자들이 보장받고 있는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사의 자유가 과연 평등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트레이드 직업군들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법치의 기본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하는 그리고 정부 정책을 갖고 의사나 변호사는 파업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늘린다, 의사를 늘린다 그러면 단체 행동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을 부활시키라든 뭐 이런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배우고 교육받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교섭을 하고 정부랑 파업을 할 수 있는데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을 갖고 파업을 할 수 없다. 민영화 같은 그런 자기의 그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 그리고 그런 보수적인 판결을 법조계에서 내리고 있고 노동법학계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 의식들이 이 윤혜린 박사님 글 속에 이제 녹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유. 예, 그럼 뭐 1주제 발표를 제가 좀 마치고요. 2주제까지 발제를 듣고 잠깐 뭐 쉬고 예. 그 뭐 지루하진 않으시죠? 김용동 의원님 뭐 지루하진 않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김용동 의원님하고 노래방 친구입니다. 그 의원님하고 계시기 전에 그 노총에 그 노총 법률원장으로 그 아주 활동을 하실 때 제가 참 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법률가인데 법률가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노동조합이 너무 법률가들이 많이 채용해서 그 노동조합 지도부가 정치적 조직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자꾸 이제 노조가 채용한 변호사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사회적 대화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런 문제들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법이 이게 좋은 법이냐 나쁜 법이냐 이건 결국 노동운동의 주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노동 뭐 우리가 이제 모든 부분에 뭐 국회도 모든 걸 법원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뭐 사법주의화 그런 이제 경향을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뉴욕 타임즈에 보니까 judiciary activism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법 행동주의. 그러니까 운동권들도 모든 문제를 법원으로 홀고 배법 판결로 이제 해결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동조합이 좀 그래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의원으로서의 김용동은 모르지만 이제 저기 노동조합 변호사로서의 김용동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앞서야 되고 그 이제 노동자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그런 좀 느낌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 ILO 탄생은 제가 역사적인 맥락을 적었습니다. 그 29, 30, 30일에 제가 이제 ILO에 관련된 발표를 오면은 좀 보충을 하면서 계속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ILO가 이제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실 텐데 노동이 붙어 있으니까 ILO가 굉장히 뭐 진보적이고 친노동조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ILO는 1차 세계 대전과 공산주의 혁명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 세계 질서, 국제 질서를 논했던 그
파리 강화 회의의 베르사유 조약 13장에 의해서 이제 탄생했고요. 목표는 뭐 노동 기준 사회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층이 이제 ILO의 탄생을 허용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19세기의 노동 운동의 그 비약적인 발전도 있었지만은 세계 전쟁이나 공산주의 혁명 같은 것이 발발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전쟁을 억제하고 혁명을 예방한다는 보수적인 목적을 갖고 이제 출범을 했죠. 100년 전에. 근데 이제 1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좀 맥락에서는 어떤 보수화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ILO가 진보적인 조직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의 안전판으로 ILO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 역사 부분에 좀 다뤘고요.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ILO 협약이란 무엇인가 해서 190개 협약이 이제 지난 100년 동안 만들어졌고 그 10개 기본 협약 그리고 4개 가버넌스 그러니까 지배구조 프라이어리티 우선 협약. 이건 이제 노동행정 노동정책과 관련된 거라서 제가 노동행정 노동정책 우선 협약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고요. 테크니컬 컨벤션 기술 협약이 176개. 다시 말하면 이제 ILO 협약의 대부분이 기술 협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 협약 이 우리가 기술이 이러니까 이제 뭐 일반 협약, 전문 협약 이렇게 한국의 박사님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테크니컬 그냥 기술 협약인데 이 기술 협약이 사실 이제 노동 문제들인 거죠. 뭐 일의 시간, 임금 문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사회보장. 그래서 사실 이 기본 협약 10개와 4개 그 우선 협약, 노동행정 노동정책 우선 협약은 저 회의실 앞에 있는 2개의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문을 여는 것이 이제 이 10개의 기본 협약과 4개의 우선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고요. 그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와서 이 테크니컬 컨벤션, 그 일의 세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삶에 그들의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테크니컬 컨벤션 문제를 다루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도 뽑았습니다만은 기본 협약이 이제 비준이 됐다고 대충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 노동 문제를 다루는 제대로 된 이제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할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편은 ILO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레이버 스탠다드라고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이제 옆에 메뉴바에 서브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190개 협약 중에 지금까지도 up to date 여전히 이제 유효한 협약들을 한 7, 80개를 24개 서브젝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제일 첫 서브젝이 주제가 프리덤 오브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그게 이제 표의 그 왼쪽 칸입니다. 주제. 그리고 그 협약들이 이제 관련돼서 어떤 게 있는가 여전히 up to date 유효하다고 ILO가 보는. 그리고 이제 범주 기본 협약이냐, 펀더멘탈이냐, 프라이어리티냐, 기술 협약이나 그러니까 지위가 이제 up to date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최신 지위. 그리고 187개 회원국 중에 이제 몇 개 회원국이 비준을 했고 한국은 이제 어떻게 비준을 했는가를 쭉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35페이지에 하나, 둘, 셋 사회보장 8개 중에 한 개도 이제 비준을 안 해놓은 것이죠. 이 중에 102호 사회보장 최저 기준 이 협약 비준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인용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제 주요 동기는 김영명 교수님께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의 한국노총회는 작년에 이제 아마 우리 이상현 부장님도 아마 그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8개 사회보장 협약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102호 협약을 연구하셔가지고 같이 발표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의 제도로도 충분히 이제 비준이 가능하다. 그러는 그래서 그렇고 그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34페이지 밑에 하고 35페이지 위에 보면은 8개 워킹 타임 그게 있는데 1호가 1919년에 만들어진 1호가 하루 8시간 주 48시간입니다. 여전히 이제 잠정이라는 것은 뭐 최신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는 건데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비준을 못해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비준을 못하냐 이러니까 뭐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노동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이 1호 협약에 대해서 아까 이광택 교수님 인사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비준을 못했는데 또 35년에 채택된 47호 주 40시간 협약은 이제 비준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내용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 외에 보시면 뭐 유급 휴일, 밤일, 그러니까 야간 근무, 단시간 근무, 상업 사무실의 주유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정산이든 뭐 각종 뭐 통상임금 이런 거 관련된 여러 가지 임금 쟁점들 협약들이 여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비준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제 기준에 대한 비준 회피들이 어떤 법적인 형식과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현재 그 노사 간의 갈등을 좀 부추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비준함으로써 어떤 법적인 내용과 형식을 정비하게 되면은 오히려 노사 간의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 직업안전보건 13개 협약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직업암, 방사선, 화학물질 이런 굉장히 난이도 높은 걸 비준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그 백혈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협약들의 핵심은 정보권입니다. 관련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근로감독이 됐으면은 그 정보를 해당 노동자 그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에 이제 주게 돼 있는데 그런 법령은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잘 지켜지지도 않고 심지어 정보 공개를 해도 주지도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라고 결정해도 산업자원부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해서 이제 막고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법령 정책 관행과 이미 비준된 이런 협약들 간의 충돌 문제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 직업안전보건 협약이고 근데 또 난이도가 어려운 건 했는데 그 148호 근무 환경 공장이죠. 육체 노동자들 공기오염 진동 소음 가장 기본적인 데는 이런 거는 또 안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골격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그 안전 생명의 문제들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표 밑에 보시면 항만 노동자 우리 항만 청년 노동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선원 어민 문제 그리고 그 36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광택 교수님 넘겨가시면 간호인의 지금 이제 보건의료노조가 인력법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인력 충원을 넘어서 그 근무 조건을 이제 표준화하자 노조가 조직되지 않는데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노조가 너무 자기 조직만 챙긴다 조합원만 근데 여기서는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는 인력법을 통해서 어떤 근무 조건을 이제 비조합원까지 이제 표준화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협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국 정부가 190개 협약 중에 91년 12월에 ILO에 가입한 다음에 비준한 거를 표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비준한 숫자로 보면 사실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지수는 이명박 정권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 29호, 87호, 98호라는 게 본질적인 노동 문제라기보다는 그 노동 문제로 들어가긴 문이라는 입장에서 이건 자유권,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강제노동이 어떻게 노동 문제의 핵심이며 차별금지가 어떻게 남녀 차별금지가 어떻게 노동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문제, 뭐 단체 교섭권은 약간 이제 노동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국제 기준의 비준 문제로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이 아까 김용동 의원님도 더 많이 비준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3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제 제가 첫째 10개 기본 협약 중에 하나인 강제노동을 규제하는 105 문제를 이제 비준해야 된다고 제가 해놓고 둘째 그 우선 협약 중에 노동행정 노동정책 우선 협약 중에 3개를 비준하고 하나 남은 게 농업에 대한 근로감독입니다. 그 내용은 81호 우리나라가 비준한 근로감독 협약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제가 가문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농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제 그 이주 노동자 특히 캄보디아 노동자 문제 그 경향신문의 그 화장실 사진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동남아시아 가도 그렇게 그런 화장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감독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행 81호 근로감독 협약에 따른 법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이거는 뭐 공업 상업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가들의 어떤 변명들 때문에 이제 129 협약을 따로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노동력을 더 수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측면들 뭐 정부 정책을 이런 걸 보더라도 앞으로 또 한국 사회가 인구가 줄어들고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필요하고 이러다면은 이런 기본적인 이제 노동 행정 노동 정책과 관련된 우선 협약들을 비준해야 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기술 협약 중에 사회복지 그 8개 협약이 다 기술협약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도 이제 비준을 안 했고, 그러면 이제 체제 기준을 명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제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실업보험이라 의료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충족시키고 있는 그 102호 사회보장 체제 기준 협약을 좀 비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법제도적으로는 뭐 충돌이 없다고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 고용노동부 내부 비공개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충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호 정도는 뭐 지금 김용동 의원님도 계시고 뭐 이현주 하경 의원님도 계신데 현행 법에서 뭐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비준을 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39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협약과 관련해서 155, 187호가 이제 지난 6월 국제노동대회에서 아이로 국제노동대회에서 기본협약화 됐는데 이걸 대한민국이 이미 비준을 했습니다. 이미 비준을 했어요. 이전 정부들, 그 문재인 정부 전에서.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비준했다고 이게 그럼 현행 법제도 관행 정책에 이제 일치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했던 거고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볼 때 그러면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기본 협약화했다는 그런 어떤 아이로의 취지를 이제 살려서 그리고 이제 이정식 장관이 6월에 또 가셨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잘 갔다고 변론하는 그 프레시한 칼럼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 기본 협약 안전보건의 기본 협약과 관련돼서 그걸 뭘 추가적으로 할까 할 때 그 161호가 이제 노동계가 그때 논의가 될 때 요구한 거였습니다. 요게 이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현장 밖의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재 그 공단이라든지 지금 그게 어디죠 금복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보건관리 대행기관이라든지 그 안전관리 대행기관 같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 법제도에 들어있는 그런 보건안전 서비스를 기관이나 기구를 만들고 체계를 잡으라는 건데 이미 우리나라 이제 법제도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제도에는 들어와 있는데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그 어떤 그 효율과 효과에서 좀 의미 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 제도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꿰서 그 효과와 효율을 상승시키는 개선하는 의미로서의 161호 비준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1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OECD 38개국 회원국 협약과 대한민국의 이제 190개 중에 OECD는 한 73개를 비준했는데 우리나라는 32개를 했고 절반에 못 미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 협약하고 우선 협약은 뭐 대충 끝났습니다. 문이 뭐 대충 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일의 세계의 핵심 문제인 노동 문제를 다뤄야 될 기술 협약을 다루는데 여기서 이제 사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OECD 나라들이 기술 협약에서는 이제 34.7% 정도 비준율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1.4%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ILO 협약 비준율이 떨어지냐 하면은 대충 이제 기본 협약하고 우선 협약은 끝났는데 이 기술 협약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술 협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핵심 노동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사정이 또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나가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43호에 이제 105호 강제노동 철폐 문제 이건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뭐 수십 개 법이 있더라고요. 강제노동하고 이제 저촉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게 또 이 노동자들의 파악권하고 또 침해하고 또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45페이지 이하에 보면 이제 강제노동과 저촉되는 법률에 대해서 그 2011년에 그 이승욱 박은정 박기천 교수님이 노동부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해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요약을 했고요. 근데 46페이지, 47페이지 보면 이제 일본도 비준을 7월에 했고 심지어는 그 공산당 일당 지배 국가인 중국도 이걸 이제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걸 비준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베트남도 작년에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준 안 한 나라들 명단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나라 이름은 미얀마뿐입니다. 한국하고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좀 빨리 비준을 해야 이제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48페이지에 129호 농업근로감독협약은 그 경향신문에서 지난 9월 말에 이제 특별히 좀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하여튼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저는 사실 뭐 지금 근로감독 체제에서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50페이지 보시면은 51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요즘 근로감독에 좀 레이버 인스펙션에 필히 꽂혀서 정보 공개도 하고 청구도 하고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92년 12월에 비준한 첫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30주년입니다. 근데 이 협약을 읽어보니까 81호 비준한 협약을 읽어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개별적 노동관계를 감독하게 돼 있고 집단적 노사관계는 안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없는데 우리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 심지어 공무원, 공공부문 노사관계까지도 근로감독 대상을 놓고 이제 그래서 인력과 자원이 거기에 너무 투여되면서 실제로 이제 힘을 써야 되는데 못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둘째, 제가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거는 좀 정보 공개를 거부를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일일이 못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지금 3,000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일선에서 근로감독을 하는 분은 몇 분이냐 현장 방문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근로감독과 상관없는 부분에까지도 나가기 힘든 이제 나갈 때 파견을 나가면 그런 근로감독 타이틀을 떼고 이제 다른 분을 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셋째, 근로감독 통계가 우리 고향이 이제 제가 경북 영천 김문수 경선호 위원장님과 똑같은데요. 우리 고향에 이제 친구가 그 농공단에 주야 맡겨도 70시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로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천에 근로감독 통계를 내라니까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227개 시군구에 대한 근로감독 통계를 낼 수가 없다. 근데 요거는 아마 이제 6개 청과 40몇 개 이제 관서 체제로 되면서 그런 시스템을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쪼개서 227개를 못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근데 노사누리라는 그 전산 시스템에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이제 투여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한 노동 행정이나 노동 정책을 좀 이렇게 가로막는. 그래서 요거는 뭐 쉽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근로감독 협약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필히 꽂히면은 책임감을 느끼면 어느 사업장이나 불시에 점검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도. 대단한 권한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우리 법령이나 심지어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제대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다섯째 이제 경기도 노동경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81호 협약이나 특히 이제 129호 농업 근로감독 협약에서 중요한 조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정부 기관이나 공공 민간 단체들과의 컬래버레이션하고 이제 코아퍼레이션을 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소화되고 그래서 그 제가 뭐 군청 같은데 사법 경찰들이 있거든요. 산림 뭐 법 위반 이런 걸. 그래서 뭐 그런 취지에서 공장들 실제 사업장이 있는 그런 기초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들의 사법경찰권을 과 협업을 해가지고 근로감독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 65페이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105는 해야 되겠다. 여기 이제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하고 미얀마밖에 모르는 나라들이고 이제 159호는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102호는 이 정부 용역이 2건이 들어갔고 김영명 교수님이 3건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결론들을 대부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현행 법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161호는 비준한 나라는 맞진 않은데 하여튼 이미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안법 보건관리체제 2장에 의한 그 관리 대행기관 안전보건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본문에서 밝혔지만은 굉장히 촘촘합니다. 자원과 인력도 많고 뭐 아시아에서는 단연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력과 자원,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인력과 자원들이 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지금과 같이 OECD의 평균 사망률보다 2배 이상 많은 사망률을 보이는가 하면은 구슬이 서말인데 이게 이제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1호 비준이 그런 것들을 구슬 서말을 이제 꿰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협약이라고 민주노총 토론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초기에는 핵심 노동 기준이라는 코어 레이버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맥락상 이거는 이제 좀 시대에 안 맞는 것이다. 아웃데이티드 됐다. 왜냐하면 핵심 협약이 대부분 비준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비핵심적인 거 남았으니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게 이런 이제 생각을 특히 이제 노동운동 조합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어 컨벤션 이런 말을 거의 요즘은 안 씁니다. 펀더멘탈 컨벤션이기 때문에 기본 협약을 좀 하면은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복잡하게 난맥상으로 꼬인 노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좀 노동자들 일선 노동자는 좀 이해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뭐 두꼭지다 발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 제 소개를 빠뜨렸는데 제가 그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노총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중에서 2008년까지 6년 동안 이제 국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를 하면서 그 아이로 총회를 이제 매년 이렇게 다녔는데 그게 가서 이제 협약이 만들어지는 과정, 뭐 우리 발제자께서 이제 재정이 아니라 채택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삼자가 이제 열띠게 아주 어떨 때는 이제 단어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이게 그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노사정 3자 기구다 보니까 그 협약을 만들 때나 회의를 할 때 보면 이제 각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또 정부 대표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하는데 그 노동자 대표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노조 대표로 갔으니까 그 그룹을 오거나이즈하는 간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 대표 간사를 매년 이제 했던 친구가 그 싱가포르 노총의 SNTUC의 할리마 야콥이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싱가포르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분이 그 할리마 야콥이라는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싱가포르 노총의 그 사무차장이었는데 사무차장으로 매번 이제 아이로 총회에 가면은 노동자 그룹을 대표해가지고 그 오거나이저하고 그 사용자 그룹하고 협성하고 그걸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영민하고 이게 잘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에 오셨더라고요. 그거 보면 참 제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국제 활동을 하면서 늘 이제 느낀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노동 시스템이라든지 뭐 법책이라든지 저는 뭐 물론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 내부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가야 될 길이 멀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노동 후진국은 아닌데 어떻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문제 많은 걸로 이렇게 특히 아이로에서는 그렇게 좀 비춰지고 있는 부분에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작은 부분에서 이게 이제 좀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런 오명들을 씻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걸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토론되는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3시 35분입니다만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